하나메르크 자연신화 강독 77번째 시간입니다. 223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6장 마치는 대목입니다. 영과 에너지라는 제목이었어요. 부제로는 샤르등의 현상학입니다. 이 6장 마치는 대목의 소제목은 샤르등의 모순입니다. 자연신학 혹은 과학신학의 관점에서 파넨베르크가 가장 독보적인 선배로 생각한 이 샤르댕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짚는 대목입니다. 앞에서도 나왔듯이 전체적으로 보면 샤르댕이 장 개념에 충실하지 않았기에 모순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런 입장으로 보여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화면에 나온 이 텍스트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겠죠? 저도 이렇게 책을 들고 있긴 있는데 주로 저 화면에 있는 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의 에너지 개념에서 에너지, 물리학에서는 이제 에너지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게 생명에서 핵심인 거죠. 근데 그걸 장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샤르댕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 내면의 어떤 것으로 봤다. 내면과 장의 차이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책을 따라왔다면 아실 겁니다. 그의 에너지 개념에서 발견되는 목적인적, 이게 참 입에 붙지가 않습니다. 목적인적, 다른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파이널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굳이 목적인적이라고 하는 게 목적인주의가 파이널리즘인데 목적인적, 이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개념인지는 좀 알겠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가서 하나님에게 도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세계를 진행시켰다. 그렇게 보여요. 목적인 개념 때문에 샤르댕은 그의 하나님 개념의 본래적 핵심 의도와 모순에 떨어지고 만다. 핵심 의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이 세계 생명을 완성시킨다 하는 거로 보여요. 하나님의 개입이 이렇게 내면의 방사와 같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책을 읽은 것으로 그걸 설명한다면요. 뭐 더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여러 논증들을 참고해 볼 때 오메가 나오죠. 오메가 점은 오메가 포인트라고 보통 알려진 개념입니다. 오메가 점은 마치 진화론적 과정의 최종적 외사법과 완결로서 도입되고 가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 안에 메커니즘에 의해서 도출되거나 예상될 수 있는 그
미래가 아니라 바깥에서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그래서 그 내적 어, 원리들을 초월하는 그런 외사법과 완결로서 도입되고 가정되는 듯이 보인다. 각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이미지를 여기다가 놓고서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작동이, 예, 빨리빨리 안 됩니다. 그 가정에 담긴 개념은, 예, 프랑스어라서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가정에 담긴 개념은 코멘트, 그냥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코멘트, 뭐, 뭐예요? 코멘트예요? 이 아티클인가 보죠. 거기서 오메가와 관련하여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증은 다른 많은 본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별히 진화의 비가역성의 논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건 아니네. 그러나 샤르댕의 의도는 오메가를, 혹은 어쨌든 오메가의 초월적 측면을, 외삽적인 거하고 초월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발성, 이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오메가의 초월적 측면을 제1의 동자, 프라임 무버, 제1 동자하면 되죠. 의는 빼도 돼. 제1 동자로서 움직이는 힘이죠. 그래서 즉 진화 과정에 반하여 독립된 진화의 창조적 자율중추 저 앞에서 나왔던 건데, 그 스피노자가 얘기했나 아니면 뉴턴이 얘기했나 앞에서요. 와, 창조적 원인으로서 사유해 나가는 것이다. 목적이 진정한 시작이라는 직관은, 목적이 진정한 직관이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가 되네요. 목적, 이 오메가죠. 진정한 시작 알파예요. 이 직관은 이제 이런 직관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뚫어보는 거죠. 이 직관은 샤르댕이 목적인이 없는 생명의 충동을 미래의 힘 개념과 대조시켰던 베르그손과의 초기 토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를 창조하는 힘은 오직 통이라는 힘일 수밖에 없다. 통이라는 힘. 통이라는 힘 개념은 에너지죠. 힘 개념은 샤르댕이 아직 미래의 힘. 뭐 도대체 과거의 힘이 따로 있고 미래의 힘이 따로 있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느끼신 분들은 느끼시겠죠. 미래의 힘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제1 동자 개념의 의미 구조 속에서 생각하고 있음을 밝혀준다. 34번 각주였습니다. 띠에르 드 샤르댕의 책이 번역된 거군요. 엔트브루프, 시도, 언뜻 제안, 아이너 디알렉틱 데스, 가이스 데스, 정신 변증학의 기획, 뭐, 그 정도 의미가 됩니다. 그런 논문이죠. 샤르댕이 하느님을 작용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난점을 목도하게 된다. 이 문제는 이미 하나님을 세계의 창조자로 사유하기 원했던 중세 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만나게 되면서 발생했던 문제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어,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건 이제 들어가고 224쪽이 나옵니다. 샤르등은 하나님의 힘을, 인류를 창조하는 힘으로 생각한다. 당위, 창조하는 힘으로. 따라서 이미 초기의 모든 저술들 속에 담겨 있는, 그리고 또한 1948년 이런 제목의 아티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표현되는 동일한 사유가 거듭 깊이를 더해가면서 반복된다. 창조하는 것은 통일하는 것이다. 아, 참, 기나긴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소화된 어떤 관점이 이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창조하는 것은 통일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통일하는 자라는 말이 되죠. 그러나 어떻게 이 에너지가 물리 현상들의 내면에 관여하는 에너지와 관계할 수 있을까? 창조하고 통일하는 그 에너지가 어떻게 그 내면하고 관계되냐 이거죠. 이 그 두 에너지는 궁극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닌가? 원래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에너지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네요. 느낌은 있죠? 에너지, 힘.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바람과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에너지, 힘. 에너지가 현상들의 내면으로서 그리고 그 현상들로부터 유리하여 나오는 것으로서 현상들 자체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까? 샤르등은 창조적 연합에 대한 자신의 비전과 조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분명 그 베르그송의 에너지 개념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전 역학의 에너지 개념이었던 생명의 충동에 보다도 열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음, 네, 부분적인 것에 너무 몰두해서 그 개체의 생명 현상에 몰두해서 그 에너지를 그 개체 안에서의 활동으로 혹은 그 방사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잘못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뜻으로 저에게 들리는데 모르겠습니다. 만일 진화가 물체들에 내재하여 그 스스로를 넘어가도록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에너지들의 표현으로 간주된다면 오메가는 진화의 창조적 발생 기원으로서가 아니라 기껏해야 에너지들의 작용으로부터 외sab적으로 추론된 완전 좀 추론된 완전으로 인식되고 말 것이다. 완전해서 이게 깔끔한 문장이 안 되는데 그냥 갑시다. 역으로 만일 미래의 힘으로서 오메가가 진화의 창조적 발생 기원을 형성한다면 이 과정을 움직여 나가는 에너지는 그 자체로 이미 현상들 속에 내주하는
에너지로 이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오메가는 그 스스로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물체들과의 대자적 연관성에 반하여 하나의 장으로서 필드예요.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에너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헤르댕이 앞에서 나온 똑같은 아티클에서 오메가 가설의 한 귀결로서 의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우주적 진화의 모든 단계들과 양상들의 동일한 의미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용한 문장들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참여하여 형성하는 의식의 흐름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세계가 있고 지금 새가 나는 걸 보고 농사 지어야 되고 등등. 그게 다 이제 의식의 흐름인데 일시적으로는 참여하죠. 뭐 100년 후에 우리가 어디 참여하겠어요. 의식의 흐름은 단순히 우리 자신 속에서 발생한 어떤 충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하나의 전체로서 협력하여 우리의 자기 내향화 과정을 정관하고 있는 한 별의 당김으로써 느껴진다. 이거 번역이 왜 이래? 이거 너무 완전히 외국어를 읽는 기분이네.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자, 요거 224쪽 지나가고 225쪽이 나옵니다. 225쪽. 예, 과정을 무슨 과정이에요? 우리의 자기 내향화 과정을 정관하고, 정관.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직관하고 있다고 하는 거. 과정을 바라보고 있는 한 별의 근데 갑자기 이 별의 당김으로 느껴진다. 아득한, 음, 어떤 차원을 저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별, 우리의 자기 내향화 과정을 정관하고 있는 한 별의 당김으로 느껴진다. 지나가겠습니다. 비록 어느 곳에서도 영의 현존이 영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의 예배에 함께한다 그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게 영의 현존이에요. 영의 현존이 오메가의 미래와 맺는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헤르댕은 영 개념을 통하여 오메가의 창조적이고 통일하는 작용을 기술해 왔다. 오메가를 영 개념으로 음, 충실하게 125쪽인데 이걸 잘못 눌렀어요. 네. 각주가 뭔지 제가 보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35번 각주 영 개념과 오메가 개념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진화의 궁극성으로서 우리가 지금 진화의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하죠. 진화의 궁극성으로서 오메가를 결국 이제 오메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메가 포인트의 진화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메가를 복잡성과 집중의 최고점과 그러므로 절대의식의 제1본질로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식과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샤르댕은 너무나도 쉽사리 매개된 신적 의식의 파악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신적 의식은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 미래와 연관된 것도 아니다. 35번 받고 오메가가 하나의 물질인 한 영과 관련된 응집과 수렴의 힘은 다름 아닌 진화 과정 속에 창조적으로 현현하는 오메가에 의한 영성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 이미 1917년에 창조적 연합이란 글은 일자됨, 하나됨, becoming one, 하나가 됨을 통해서 영성화 과정 속에서 영적 실체를, 다시 말해 통일된 중심 자체를 포함한다. 여기서 영은 의식의 근거하에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의식이 영의 통일하는 힘에 근거하여 이해된다. 이런 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보는 대목입니다. 의식이 영의 통일하는 힘에 근거해서 이해되는 거.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의식에 의해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의식보다 상위 개념인 거죠. 장으로서 우리가 속해 있는 힘인 거죠. 이런 말들이 이상하죠. 신의 환경이라고 하는 책은 특별히 종교적인 언어를 통해 그와 동일한 사실을 기술해주고 있다. 이는 영성현상의 아티클이고 독일어 번역본을 통해 각별히 중요하게 형성된 것인데, 말하자면 의식적 존재들의 영들은 인간이죠. 의식적 존재들은 의식하는 건 인간만이 하니까 의식적 존재들의 영들은 여기서 모든 것을 포접하는, 또 이상한 단어네. 포접, 접촉한다는 거죠. 전체를 끌어당겨서 접촉하는 어떤 위대한 것에 다양하고 명백한 현현들로 기술된다. 다시 말해 한 권역, 즉 누스, 인지권, 누스, 이게 누스라는 게 이성인데 누스페어, 누스하고 권역을 얘기할 땐 스페어인가? 그러면 S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 아닌가? 여기 누스하고 스피어, 거기 사이에 S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통일한 특별한 영의 현현들로 기술된다는 말이다. 명백히, 이 권역은, 인지 권역이요. 뭘 이제 인식하는 그런 권역은 장이 그 스스로를 현현하는 단일 물체들과 관계하듯 의식의 개별 중심들과 관계한다. 역시 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이 판덴베르크의 관점은 앞에서 다 나온 겁니다. 이러한 대조는 샤르댕이 영과 지상의 에너지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대목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샤르댕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것만 읽으면 오늘 읽을 건 다 읽었습니다.
이제 225쪽 들어가고 짧은 126쪽이 나오겠습니다. 이 6장에서 팔렌베르크가 마지막으로 인용한 샤르등의 글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우주의 진료라 부르는 제1. 그러나 정의할 수 없는 어떤 사물에 의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가정되는 보다 높은 상태를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다. 문장이 왜 이래? 깔끔하지가 않네. 다시 우리가 아직 적절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굳이 엄표하자면 우주의 진료라 부르는 제1회 그러나 정의할 수 없는 어떤 사물에 의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주위에 가정되는 보다 높은 상태를 아주 단순하게 표상한다. 우리가 표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다음 문장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영은 배후 현상도 아니고 유사 현상도 아니다. 영. 메타. 메타 현상도 아니고 유사 현상도 아니다. 그것은 그저 현상이다. 메타.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 넘어. 이런 건, 이런 단어는, 그냥 원어로 표현하는 게 낫습니다. 메타 현상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메타 현상도 아니고 유사 현상도 아니다. 에피 페노메논도 아니다. 그것은 현상이다. 영은 현상이다. 인간 현상이다. 이걸 강조하려는 게 판덴베르크의 샤르댕의 현상학에 대한 분석에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6장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가장 어려운 6장, 까다로운 읽기조차 힘든 걸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만 남았어요. 그게 이건 좀 우리에게 익숙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과 정신. 딱 좋네요.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고 늘 생각하고 있는 바이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는 건데 이 두 개념의 차이 말입니다. 영과 정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게 정신으로 나타나죠. 근데 정신이 곧 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연관성과 이 구별점이 있나 하는 거를 그가 이 책 그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거는 6장하고는 좀 다르게 헤매지 않고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죠. 또 들어가면 힘들지. 여기에는 그렇게 생물학, 물리학 그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다.
좀 신학적인 그, 어, 어, 진술들이 줄에 밑바닥에 핵심으로 있어서 우리가 읽기에 그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